안녕하세요. 20세기 편집자입니다.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독자분들이 책을 고르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코너를 기획했어요. 코너 이름은 일명 작가 탐구생활입니다. 해외 작가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보면서 소개도 함께 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저는 해외 문학 기획하고 편집을 맡고 있고요.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를 1번으로 시작하는 에세 시리즈를 기획하고 론칭하는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대표적으로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올가 토카르추크의 해고의 시간들을 편집했습니다. 앞으로 이 코너에서 자주 뵙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 탐구생활 첫 번째 주인공은 작년 노벨상 수상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언급이 되면서 이름을 알려진 중국의 여성 작가 찬쇠입니다. 지금부터 찬쇠 작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타계한 작가 수전 손택은 중국의 노벨상 수상의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찬쇠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20년이 흘러서 지난해 노벨문학상의 후보로 아주 유력하게 지명이 된 찬쇠는 그때부터 국내외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노벨문학상 심사위원은 찬쇠를 가리켜서 중국의 카프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새로운 세계의 거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좀 기이하고 몽환적으로 그려내는 파격적인 실험적인 스타일 때문에 그런 평가가 붙게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쇠의 장편소설 마지막 연인이라고 있는데요. 이 작품이 상당히 그 현실과 꿈이 구분되지 않는 몽환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작가는 그 밑에 숨겨진 어떤 표면적인 세계 밑에 있는 세계의 본질을 독자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찬쇠의 개인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찬쇠는 본명이 덩샤오화입니다. 1953년에 중국의 남부인 후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찬쇠라는 필명은 이것은 필명인데요. 한국말로 하면 잔설입니다. 남아있는 눈이란 뜻이죠. 그래서 겨울철 끝 무렵에 녹지 않고 남아있는 더러운 눈이란 뜻과 높은 산꼭대기 위에 있는 녹지 않고 있는 순수한 눈, 이런 두 가지의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쇠의 부모님은 지식인 계층이었어요. 지역 신문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반국가적인 단체를 이끌었다는 어떤 이유로 노동교화소에 끌려갑니다. 강제 수용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뒤에 할머니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찬쇠의 할머니는 되게 이야기를 잘 하시고 한밤중에는 귀신을 쫓는다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런 인물이라는 표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중국의 무속신앙에 심취해 계셨던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아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의 비극적인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66년에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요. 당시에 이렇게 많은 지식인들이 끌려가고 책들이 불태워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찬쇠가 초등학교까지밖에 나오지 못하고 바로 생계를 위해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반 조립공이라든지 재단사, 그리고 맨발 의사라고 농촌에서 이제 보조하는 인력, 의료 인력 그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교사 일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게 고달픈 삶의 경험이 아마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찬쇠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철학과 문학 혼자 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쓰기를 시작했죠. 32살 때 단편소설 더러운 물 위에 비눗방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장편소설 황리가를 발표합니다. 이게 한국에는 장편소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은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짧은 거죠. 그래서 중편소설이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오향거리가 첫 번째 장편소설이라는 거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오향거리는 좀 더 길고 황리가는 좀 더 짧습니다. 어쨌든 장편소설 황리가를 출간하면서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향거리, 그리고 마지막 연인, 맨발 의사, 그리고 신세기 사랑 이야기, 이런 작품들을 발표했습니다. 독학으로 단테나 카프카, 보르헤스 등 서구 작가들의 작품들을 많이 읽었고요. 또 중국의 전통적인 무속신앙
작품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독특한 동서양이 결합된 작품 세계를 구축했고, 그래서 현대문학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중요한 작가로 꼽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찬스의 여러 작품들이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번역 출간돼서 많은 인기를 끌었고요. 특히 하버드 대학 같이 미국의 대학, 일본의 대학 등에서 문학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마지막 연인은 미국에서 최우수 번역 도서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건 중국 작가로서는 최초라고 해요. 신세기 사랑 이야기는 유명해진 그 부커 인터내셔널 상의 최종 후보로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문학평론가로도 활동을 해서 영미권에서는 수상도 좀 많이 하고, 최근에는 철학서를 집필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리고 장편소설도 동시에 같이 집필한다고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작품은 국내에 여러 편 번역되어 있습니다. 뒤에 진열도 되어 있는데요. 중편소설이자 장편소설인 황리가, 그 다음에 욕망의 철학 3부작이라고 불리우는 오향거리, 마지막 연인, 신세기 사랑 이야기, 그리고 최신작 장편소설인 격정세계까지 출간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읽었으면 하는 작품은 격정세계인데요. 이게 제가 편집을 해서는 아니고, 다른 작품들은 사실 조금 난해해요. 조금 접근하시기가 어려운데 이 작품은 읽는 분마다 접근하기 쉽고 책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찬수의 작품을 접하는 분들이 읽기에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격정세계는 좀 기묘하게 상상과 현실이 교차되는 이름이 좀 그런데 멍청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의 뒷골목에 책방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에서 비둘기 북클럽이라는 북클럽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사랑에 빠지는 격정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문학과 사랑이 이렇게 지치고 메마른 그런 삶에 좀 격정을 불어넣어서 어떤 구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작가의 바람이 아주 고스란히 들어있는 작품이에요. 작품 등장하는 인물 중에 소설가가 한 명 나오는데, 작가의 분신이랄까요? 그러니까 소설가로 데뷔를 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찬수의 작가가 글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소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지구는 돌고 셀 수 없는 기쁨은 미래에 있어.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 작품에서 소설가로 등장하는 이 한마라는 소설가와 사랑에 빠지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꿈속에서 중얼거리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작품 이후에는 욕망의 철학 3부작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이제 마지막 연인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작품이 표사글에 사랑의 탐구와 해체에 관한 가장 환상적인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작가가 왜 대가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김인숙 소설가께서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되게 너무너무 딱 들어맞는 추천사를 써주셨거든요.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토록 음란하고 기이한 이야기의 세계라니. 음란하다는 것이 만일 생동하는 삶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면, 욕망과 죽음에 대해서라면, 상상하는 모든 것의 거침없는 도약에 대해서라면, 찬수에는 그 모든 것을 보여준다. 현기증 나는 이야기의 세계 혹은 마술 같은 세계로 빨려드는 환상 스토리, 그 끝에는 한 권의 책이 된 사람이 있다. 취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읽어야 할 것이다. 어디로 빨려 들어갈지 알 수 없고 당최 되돌아 나올 수 있기나 할지 알 수 없으므로. 되게 추천사가 너무 좋죠. 마지막으로는 첫 번째 장편소설 황리가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읽기 힘들었어요. 그건 이제 취향의 문제일 것 같은데, 이게 젊은 시절에 쓰셨다 보니까 박력이 너무 굉장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중국의 찬수가 선봉파라는 작가들 군에 들어가 있는데, 외국 영어로 하면 아방가르드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깡디스 산맥의 유혹이라는 작품집이 있어요. 그 중에 2편의 단편 소설이 찬수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단편이 궁금하다 싶으시면 이걸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중국의 카프카 찬수의 작품 세계를 알아봤습니다. 모쪼록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작가와 작품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